얼마 전에 그 집 아들을 본 것 같아. 시댁을 나서던 다혜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속삭임이 귀를 때렸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밤늦게 담배 피우러 나오던데. 분명히 그 집 아들이었어. 그 순간 다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어 죽었다고 믿어왔던 남편. 매달 100만 원씩 보내며 시부모님을 모셔온 5년의 세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까요? CCTV 속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욱 잔혹한 배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혜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댁을 찾아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 안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100만 원과 남편이 남긴 채무 5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쉬어도 되는데. 다혜는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부모님은 아들의 제사상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오빠와 단둘이 자란 다혜에게 시부모님은 친부모나 다름없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혜는 익숙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시댁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 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아유, 우리 며느리 아니지. 우리 딸 다혜 왔구나. 어서 와라. 어서 들어와. 말순이 문을 열며 반가워했습니다. 다혜는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새 바람이 제법 차네요.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겠어요. 말도 마라. 요즘 날씨가 변덕이라 삭신이 쑤셔 죽겠다. 그래도 이렇게 내 얼굴 보니까 싹 낫는 것 같네. 어서 들어와서 뜨끈한 차라도 한 잔 마셔. 거실로 들어간 다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번 달 생활비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상민 오빠 채무 갚을 돈도 같이 넣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라 늦지 않게 가져오느라 혼났네요. 말순이 봉투를 받으며 눈가에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걸 또 챙겨왔니? 다혜야,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우리 늙은이들 진작에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내가 우리 집 살린 1등 공신이다, 정말. 별 말씀을요, 어머니. 오빠가 살아생전에 저한테 신신당부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분은 꼭 챙겨달라고요. 오빠 생각하면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다혜는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소파 옆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은 좀 어떠세요? 비 온 뒤라 더 쑤시진 않으신지 걱정돼서요. 그저 그래. 늙은이가 숨쉬고 살면 됐지. 뭘 더 바라겠냐. 너도 살기 팍팍할 텐데 고생이 많다. 시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차를 가져오며 다혜 옆에 앉았습니다. 다혜야, 요즘 회사 일은 할만하니?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다 안 좋네. 너무 몸 버려가며 일하지 마라. 네, 어머니. 괜찮아요. 회사 사람들도 다들 잘해주시고 저 하나 고생해서 두 분 편안하시면 그걸로 됐죠. 다혜는 차를 마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상민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다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빠도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너같이 천사 같은 마누라를 두고 갔지. 아마 하늘에서도 우리 다혜 고맙다, 고맙다 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게다. 말순이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1시간 정도 머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다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 그만 가볼게요. 다음 달에도 잊지 않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아, 참. 다혜야, 잠깐만. 말순이 다혜를 붙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이 우리 상민이 제삿날이잖니? 이번엔 좀 번듯하게 제사상을 크게 차려주고 싶은데 요즘 물가가 워낙 미쳐서 말이야. 혹시 조금만 더 보태줄 수 있을까? 먼저 떠난 내 남편 배불리 먹여보내고 싶어서 그래.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오빠 위해서 하시는 건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얼마나 필요한지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다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다혜를 보더니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다가가 왔습니다. 저기, 세댁, 잠깐만 나 좀 봐요. 그 집 며느리 맞지? 네, 할머니.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다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다혜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나 글쎄 얼마 전에 그 집 아들 본 것 같아요. 다혜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5년 전에. 아니라니까. 내 눈이 노안이라도 그 집 아들 얼굴은 똑똑히 기억해. 밤늦게 복도에서 담배를 퍽퍽 피우고 있더라고.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그 덩치나 분위기가 딱 그 집 아들이야. 내가 귀신을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다혜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상민이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언제 보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였나? 밤 11시쯤 됐을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아주 익숙하게 그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쏙 들어가더라고. 도둑인가 싶어 봤는데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하더라고. 다혜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다혜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댁, 괜찮아? 얼굴이 아주 종이장처럼 하얘졌어.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너무 놀라서 발밑이 다 떨리네요. 다혜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말이야. 요즘 그 집에서 한 번씩 애우는 소리도 들려. 원래 노인네들만 살아서 조용하던 집인데 웬 애기 울음소리가 그렇게 나는지 참 이상하다 싶었지. 다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혜는 혼자 복도에 서서 멍하니 시댁 문을 바라봤습니다. 상민 오빠가 살아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5년 동안 생사도 모르고 제사까지 지냈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빚을 갚아왔는데
만약 상민이 살아있다면. 다혜는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기 안녕하세요. 저 1502호 며느리인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경비원이 문을 열며 다혜를 반겼습니다. 평소 다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어이구, 새댁 아니요?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지난주 CCTV 영상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안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 확인이 꼭 필요해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다혜의 간절한 부탁에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도둑이라니요. 큰일 날 소리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어느 날짜를 보면 될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다 보고 싶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랑 주차장 쪽 위주로요. 경비원이 컴퓨터를 켜고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의자에 앉아 영상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여기 있네. 지난주 내내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찍힌 영상이에요. 한번 천천히 봐봐요. 경비원이 영상을 재생하자 엘리베이터 안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다혜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밤 11시 7분경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남자는 15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옆 얼굴이 살짝 보였습니다. 다혜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입술을 초조하게 깨무는 저 습관, 왼쪽 눈가의 작은 흉터, 그리고 목 뒤에 선명한 점까지 모든 게 죽었다던 상민과 똑같았습니다. 경비원이 놀라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새댁, 왜 그래요? 정말 아는 사람이에요? 도둑 맞아요? 다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15층에서 내려 시댁 앞에 서서 도어락 번호를 너무나 익숙하게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 집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다혜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CCTV 영상 속 남자의 모습이 환상처럼 계속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상민이었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어 죽었다고 믿어왔던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서 시댁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상민 씨가 왜 거기서 나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상민의 옛날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CCTV 속 남자와 판박이처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긴장하면 입술을 짓씹는 버릇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다혜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여행으로 떠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상민은 화장실에 간다고 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혜는 시부모님과 함께 밤새 캄보디아 거리를 쥐잡듯 뒤지며 상민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와 대사관을 내 집처럼 오가며 실종 신고를 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 그때 어머니께서 분명히 그러셨지. 다혜는 시어머니 말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상민이 실종된 바로 다음 날 말순은 다혜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었습니다. 다혜야, 상민이가 사실 빚이 좀 있었나 보다. 나쁜 놈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하더니 결국 그때는 남편이 실종되어 넋이 나갔던 다혜였기에
말순의 말을 금쪽같이 믿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말순은 다혜를 닥달하며 각종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상민이 뒷수습하는 서류야.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일이 해결된다니까? 어서 찍어라, 어서. 다혜는 의심한 점 없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의 도장을 꾹꾹 눌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다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매달 100만 원씩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있지도 않은 남편의 채무 50만 원을 5년 동안 꼬박꼬박 갚아왔던 것입니다. 다혜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경비원에게 받은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상민이 시댁으로 들어간 지 20분 후 또 다른 인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휘감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뒤에는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쪼르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또 누구야? 그리고 저 꼬마는 세상, 설마. 다혜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여자와 아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그 집 주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다혜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그들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남의 식구배 불려주는 기계였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다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을 그리워하며 혼자 수절한 자신이 바보 천치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가슴을 쳤습니다. 다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 근처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샅샅이 뒤지며 CCTV에서 본 상민이 탔던 차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구석진 자리에서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등록조차 되지 않은 수상한 차였습니다. 다혜가 조심스레 문을 당겨보니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칩을 꺼내 자신의 핸드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며칠 동안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을 재생하자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편 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조금만 더 참자. 저 멍청한 다혜년이 매달 꼬박꼬박 붓고 있는 적금까지 다 우리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아유, 자기야. 언제까지나 숨어 지내야 해? 나도 이제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단 말이야. CCTV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금방이야, 금방. 다혜, 그 바보 같은 년은 아무것도 몰라. 죽은 남편 위해서 돈 바치는 게 지 도리인 줄 안다니까? 아주 돈 나오는 화수분이 따로 없어. 낄낄낄. 상민이 비열하게 웃어댔습니다. 다혜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니? 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속아 넘어가다니. 세상에 그런 머저리가 어디 있대? 자기 엄마 연기도 진짜 끝내주더라. 며느리 사랑한다고 연신 칭찬하면서 돈 뜯어내는 거 보면 나도 깜짝 놀라니까. 유라라는 여자가 배꼽을 잡으며 다혜를 비웃었습니다. 다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영상을 멈춰버렸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5년 전 캄보디아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상민을 찾으며 목이 터지라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서와 대사관을 오가며 빌고 또 빌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꼴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상민은 이미 저 여자와 함께 한국에서 새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혜는 다시 입술을 짓씹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상민과 유라의 추악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혜 그년 부모 없는 고아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의지할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정말 잘 속여 넘겼어. 그치? 다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부터 남편까지 온 가족이 짜고 친 사기극이었습니다. 오직 자신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 그럼 5년 전부터 나를 속였다는 거잖아. CCTV 속의 남자아이는 이미 대여섯 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상민과 유라가 아주 오래전부터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증거였습니다. 다혜는 블랙박스 칩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나서며 시댁 아파트를 매섭게 올려다보았습니다. 15층 거실에는 평화로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절대로. 다혜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5년 전 상민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냈습니다. 강철식이라는 이름의 형사였습니다. 지금은 경찰직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혜는 철식의 사무실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눈에 서리빨 같은 복수심이 서렸습니다. 다혜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를 고아라고 비웃고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한 저 인간들 제 발로 지옥에 가게 만들어주마. 내 인생 5년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다음 날 아침 다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의 절망적인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결의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다혜는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혜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시작이야. 저 인간들이 내 가슴에 박은 대못 내가 그대로 돌려줄 거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다혜는 출근하기 전에 강철식의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굵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철식 탐정사무소입니다. 무슨 일이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박상민 사건 담당하셨던 강철식 형사님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건은 벌써 한참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문의하시는 거죠? 도대체 누구셔? 저는 박상민의 아내 김다혜라고 합니다. 형사님, 지금 당장 만나서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뭐요? 박상민 부인이라고요. 잠깐만요. 오늘 점심때 시간 되죠? 내 사무실로 오쇼. 다혜는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혜는 서둘러 철식의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자리한 허름하고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김다혜 씨 맞으시죠? 나 강철식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소. 철식은 다혜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 목격한 기가 막힌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어요.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CCTV 속에서 유령처럼 시댁을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철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던 놈이 살아있어? 그게 정말입니까? 확실한 거요? 네, 틀림없어요.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거기엔 조그만 아이까지 있었어요. 다혜는 핸드폰을 꺼내 경비실에서 찍어온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철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던 철식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들을 봤나? 5년 동안 부인을 속여 처먹고 그 피 같은 돈을 빨아먹었단 말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 짰던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만 바보처럼 속은 거예요. 철식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사건 뒤끝이 참 안 좋아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소. 증거가 없어서 손을 뗐지만 말이야. 어떤 게 그렇게 이상했나요? 박상민 그놈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었소. 도박 빚이 산더미였거든. 게다가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놈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았어. 철식이 낡은 캐비닛에서 먼지 쌓인 파일을 뒤져 당시 수사 기록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쇼. 가이드 이놈이 처음에는 박상민이 화장실 간다고 했다더니 나중에는 어디론가 뛰어가는 걸 봤다고 말을 싹 바꿨단 말이지. 다혜가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로 증언이 손바닥 뒤집듯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돈으로 입을 막은 거지. 누군가 가이드를 매수한 게 분명해요. 철식이 담배 연기를 깊게 내뱉으며 쓰디쓴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윗선에서 갑자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난리가 났소. 더 파고들지 말고 덮으라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수사를 못하게 해요? 박상민 쪽에서 윗선에 뒷돈을 대준 거지. 내 동료 형사가 그걸 눈치채고 끝까지 밝히려고 하다가. 철식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교통사고로 죽었소. 아니, 내 눈엔 그놈들이 죽인 거야. 억울하게 죽은 내 동료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나. 다혜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철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좌천되고 결국 경찰 배지까지 던졌소. 내 인생도 그 박상민이라는 놈 때문에 풍비박산이 난 거야. 철식이 담배를 비벼 끄며 다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혜 씨, 정말로 이 인간들 지옥 구경시켜주고 싶소? 끝까지 갈 자신 있냐고 묻는 거요. 네, 형사님. 반드시요. 제 인생 5년 그 억울한 시간 다 되찾아올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요. 좋소. 그럼 나랑 손잡읍시다. 나도 그놈들한테 갚아줄 빚이 아주 많거든. 다혜와 철식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식이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물증을 더 꽉 잡아야 하오. 단순히 얼굴 찍힌 것만으로는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박상민이 죽음을 꾸몄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부인 몰래 보험금을 낼름 삼켰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철식이 컴퓨터를 켜서 능숙하게 보험사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사망보험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부터 봅시다.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다혜가 떨리는 마음으로 상민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자 철식이 조회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 철식이 기가 찬다는 듯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 좀 보쇼.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시어머니 말순 씨 통장으로 몽땅 들어갔네. 뭐라고요? 분명히 수령인이 저로 되어 있었는데 3억이라고요? 아마 예전에 부인이 도장 찍어준 그 위임장을 악용했을 거요. 며느리 모르게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친 거지.
다혜는 분노로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3억이라는 거액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어머니 주머니로 쏙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뭘 하면 될까요?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데. 철식이 메모지에 뭔가를 끄적이며 다혜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쇼. 일단 박상민 그놈이 지금 어떤 가짜 이름으로 사는지부터 알아내야 해.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탈탈 털어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다혜 씨는 평소대로 하쇼. 시댁에 가서 웃으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비위를 맞추란 말이요. 그 인간들, 우리가 뒤를 캐는 거 눈치채면 바로 꼬리 자르고 도망갈 놈들이니까. 철식이 다혜의 어깨를 툭툭 치며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찬물 마시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야 하오. 알겠소? 네, 명심할게요. 다혜는 사무소를 나서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머저리 취급하며 속여온 그 악마들에게 반드시 피눈물을 쏟게 해주겠다고.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독사 같은 복수의 화신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다혜는 길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어제까지의 축 처진 모습은 사라지고 서슬 퍼런 눈빛만 남았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며칠 후 다혜는 철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낱낱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혜는 퇴근하자마자 숨이 턱에 닿도록 철식의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형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 인간들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철식이 여러 서류를 책상 위에 차르륵 펼쳐놓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박상민 이놈 아주 치밀해요. 지금 이정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해서 살고 있어. 신도시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에서 그 여자랑 애새끼까지 데리고 아주 호의호식 중이라니까. 그 아파트 설마 제 돈으로 산 건가요? 그렇지.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놨는데 뻔할 뻔자 아니겠소? 부인이 피눈물 흘리며 보낸 보험금이랑 생활비로 그놈들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요. 다혜가 주먹을 꽉 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기는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울 때 그들은 자기 돈으로 대궐 같은 집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오. 이놈이 타인명에 빌려서 껍데기뿐인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세금 한 푼 안 내는 유령회사요. 게다가 재벌을게 못 준다고 여전히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씩 판돈을 걸고 있더라고. 천성이 도박꾼이더니 5년이 지나도 사람 안 변하네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그리고 그 여자 한유라라는 년 말이요. 원래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인데 상민이랑은 결혼 전부터 이미 살을 섞던 사이였소. 6년 전부터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 먹었더라고. 뭐라고요? 그럼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그 집에 박지훈이라고 5살인데. 이것 좀 보쇼. 철식이 아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다혜는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민의 어린 시절과 붕어빵처럼 똑 닮은 아이였습니다. 죄 없는 아이라지만 그 존재 자체가 다혜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 이제 슬슬 본때를 보여줘야지. 본격적으로 증거를 싹 쓸어 모읍시다. 철식이 전문가용 카메라와 손가락만 한 녹음기를 꺼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우선 박상민이 시댁 드나드는 꼬락서니를 아주 선명하게 찍어야 하오.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다혜 씨가 다음에 시댁 갈 때 내가 미리 딱 버티고 숨어 있을 테니 걱정 마죠. 그리고
이 녹음기, 이거 하나만 시댁 거실에 몰래 심어놓고 오쇼. 그 인간들끼리 무슨 추악한 대화를 나누는지 낱낱이 들어야 하니까. 다혜는 며칠 후 시댁을 방문하기로 하고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며칠 뒤 다혜는 정성껏 만든 반찬통을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상민과 마주칠 확률이 높은 시간을 골라 평소보다 일찍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날씨도 좋고 해서 반찬 좀 넉넉히 해왔어요. 말순이 문을 열며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다혜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연락도 없이. 어머님 좋아하시는 밑반찬이랑 고기 좀 볶아왔죠. 냉장고에 얼른 넣어드릴게요. 다혜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며 거실 쪽을 훑었습니다. 소파 뒤쪽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목이 너무 마른데 시원한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제가 부엌 일할 테니 어머니는 좀 쉬세요. 말순을 부엌 안쪽으로 유인한 찰나 다혜는 잽싸게 소파 뒤 틈새로 녹음기를 쑤셔 넣었습니다. 워낙 작아서 돋보기를 들고 봐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띠띠띠 삐립. 다혜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배고픈데 밥 차려놨어? 5년 동안 꿈속에서도 잊지 못한, 그러나 이제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혜는 재빨리 소파에 앉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상민이 거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다가 소파에 앉은 다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말순도 뒤로 자빠질 듯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민아, 내가 지금 왜? 하지만 다혜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보, 상민 오빠 맞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다혜는 미친 사람처럼 상민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살아 돌아왔어요. 오빠 정말 오빠 맞아? 내가 지금 귀신을 보는 거야. 상민과 말순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다혜의 기습적인 반가운 연기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격이었습니다. 다혜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상민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을 하려던 찰나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유라와 아이가 왁자지껄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지훈이가 배고프대서. 거실로 들어오던 유라가 다혜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돌기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뒤에 숨은 아이도 겁에 질린 눈으로 다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모든 추악한 진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숨길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민과 말순, 그리고 상간녀 유라는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다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만이 엄마 뒤에 숨어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 연극을 끝내기 위해선 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오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던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고 저 애는 또 왜 오빠를? 다혜가 유라와 아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민이 이마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혀 꼬인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혜야,
그게 말이다. 이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아주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일단 진정 좀 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복잡한 사정이라니. 죽은 줄 알고 5년 동안 제사까지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다혜가 목을 놓아 울부짖자 구석에 있던 말순이 헐레벌떡 달려와 다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다혜야. 일단 앉아라. 어서 앉아. 애미가 다 설명해 줄게. 응?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렴. 말순은 다혜를 소파에 억지로 앉히고는 교활한 머리를 굴려 거짓말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민과 유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 상민이가 죽은 게 아니었어. 캄보디아에서 그만 몹쓸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고 기억까지 싹 사라졌던 거야. 자기 이름 석자도 모르는 바보가 돼서 떠돌아다녔다니까. 기억상실증이라고요?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병원에서 겨우 목숨만 붙어 있다가 최근에야 기적처럼 기억이 돌아온 거야.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집으로 달려왔는데 이미 5년이나 지나버려서 너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던 게야. 다혜는 말순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억상실증?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어이가 없었지만 다혜는 눈물을 닦으며 유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저 여자는요? 저 여자는 왜 오빠랑 같이 여기 있는 건데요? 유라가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민 씨 기억 잃었을 때 옆에서 수발 들던 간병인이에요. 상민 씨가 너무 가여워서 제가 몇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거든요. 간병인이라고요? 간병인이 왜 오빠랑 같이 시댁에 드나들어요? 그게 상민 씨가 기억 찾고 나서도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는 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혜는 그들의 추악한 거짓말 릴레이를 들으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독을 품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요? 저 아이는 누구예요? 유라가 당황해서 아이를 자기 뒤로 숨기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서 제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불쌍한 애랍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라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해? 아빠가 이 아줌마한테는 절대로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상민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잖아. 저 아줌마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왜 거짓말해, 엄마? 유라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지훈아, 조용히 못해? 너 진짜 혼날 줄 알아.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입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다혜는 이제 연기를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로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더러운 입으로 그만 짓거리라고요. 다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귀신이라도 본 듯 다혜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그만 쇼하세요. 나 당신들 추악한 짓거리 다 알고 왔으니까. 상민이 당황해서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다혜,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당신이 빚 때문에 죽은 척 위장 실종했다는 거
저 여자랑 불륜 저질러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 그리고 5년 동안 나 바보 취급하면서 돈 뜯어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말순이 어색하게 웃으며 다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다혜야, 내가 지금 너무 놀라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왜 너를 속이니? 어머니가 제일 나빠요. 아들놈이랑 짜고 보험금 3억 가로채셨죠? 내 인감 도용해서 그 큰돈 받으니까 좋으셨어요? 그 돈으로 이 아파트 사고 아들놈 외제차 사주셨잖아요. 말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비밀이 낱낱이 밝혀지자 상민이 갑자기 돌변하여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증거 있어? 증거 가져오라고. 증거? 차고 넘쳐. 당신이 시댁 드나드는 CCTV 영상, 차 안에서 유라 씨랑 다의 그년 적금까지 다 우리 거다라며 낄낄거린 블랙박스 녹음까지 다 내 손에 있다고. 다혜가 핸드폰을 치켜들자 상민과 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유라가 상민의 팔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어떻게 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감옥 가. 어떻게 좀 해봐. 상민은 이성을 잃고 다혜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김다혜. 너 좋은 말로 할 때 그 핸드폰 내놔. 5년 동안 우리 덕분에 가족 대접받고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뒤통수를 쳐? 당장 내놔. 가족 대접? 날 기계처럼 부려먹고 돈 뜯어낸 게 가족이야? 저리 비켜. 당신 같은 인간들 법으로 싹 다 집어넣을 거니까. 상민이 다혜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다혜가 재빨리 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는 경찰서로 바로 전송되게 해놨으니까. 말순이 상민을 말리며 울상을 지었지만 상민은 눈이 뒤집혀 다혜의 목을 조를 기세로 덤벼들었습니다. 그 핸드폰 빼서 전연이 다 망치게 둘 순 없어. 이리 내놔. 상민이 다혜를 거칠게 밀치며 핸드폰을 뺏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집 안으로 웬 건장한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다혜의 비명을 듣고 대기하던 철식이었습니다. 어이, 박상민 씨. 적당히 좀 하시지. 여자한테 손 떼는 건 비겁하잖아. 철식은 순식간에 상민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상민이 바닥에 나뒹굴며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누구야 너. 남의 집에 왜 함부로 들어와. 나 강철식이라고 한다. 5년 전 내놈 실종 사건 수사하다가 내놈들 뒷돈 먹은 윗선 때문에 억울하게 옷 벗은 형사다. 오늘 너희 식구들 내 손에 다 죽은 줄 알아. 철식의 매서운 사자후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민과 말순은 철식의 정체를 알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탈출구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철식이 짐승처럼 날뛰는 상민을 바닥에 꽉 눌러 제압하자 거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은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을 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상민아, 엄마가 죄인이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이제 우린 다 죽었다. 말순은 목 놓아 울며 바닥을 쳤습니다. 상민은 철식의 팔에 꺾인 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악을 썼습니다. 이거 안 놓아?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난 죄 없어. 나 놓으란 말이야. 그 모습에 철식은 코웃음을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죄가 없어? 마누라 피눈물 빼먹으면서 5년이나 죽은 척 사기친 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 이 파렴치한 놈아.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난 줄 알아라. 다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112를 눌러 단호하게 신고했습니다. 여기 보험 사기꾼이랑 사람 인생 망친 범죄자들이 있어요. 5년 전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서 사람을 때리려고 해요. 당장 와서 잡아주세요. 상민은 그 소리에 눈이 뒤집혀 마지막까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김다혜, 너 정말 이럴 거야? 나 감옥 가면 너도 공범으로 끝장나는 줄 알아. 내가 나한테 준 돈들, 그거 다 불법이야. 다혜는 비웃는 표정으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끝장이야? 5년 동안 당신들 식모살이 하면서 돈 바친 죄밖에 없는데 법이 누굴 잡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상민은 억지를 부리며 다혜를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준 생활비, 그게 다 죽은 사람 명의로 된 검은 돈이라고. 너도 처벌받을 줄 알아. 다혜가 잠시 당황하자 철식이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쇼.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니까 법이 다 지켜줄 거요. 저놈은 지 죄가 무거우니까 저렇게 지저대는 것뿐이니 쫄지 마죠. 그 사이 유라가 안방에서 가방에 짐을 바리바리 챙겨 나왔습니다. 상민아, 미안하지만 난 내 자식 지켜야겠어. 이런 꼴은 더 이상 못 봐. 나 먼저 간다. 유라가 비겁하게 도망치려 하자 철식이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죠? 보험 사기 공범 주제에 발 뺄 생각 마쇼. 경찰 올 때까지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가니까 얌전히 계쇼. 유라는 사색이 되어 뻔뻔하게 발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상민이가 이혼했다고 해서 속아서 살았을 뿐이라고요. 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때 아이가 유라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고 어디가? 아빠가 큰돈 벌어서 우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아빠 무서운 아저씨한테 잡혀 있잖아. 아이의 말 한마디에 상민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이 다혜의 휴대폰 속 영상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기네요. 증거가 아주 완벽합니다. 경찰관이 상민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읊었습니다. 박상민 씨, 보험 사기 및 위장 사망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민은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집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난 억울해. 이거 다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말순 역시 공범 혐의로 경찰차에 태워지며 다혜를 향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다혜야,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5년 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니? 다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원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사랑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부려먹은 게 사랑인가요? 어머니, 그 입 다물고 감옥 가서 속죄나 하세요. 가해자들이 줄줄이 연행되어 나가고 적막해진 거실에서 다혜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비로소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식이 다혜 곁에 앉아 다음을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 곱이 넘겼소. 하지만 진짜 복수는 법정에서 저놈들이 가진 걸 다 뺏어올 때 완성되는 거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철식과 다혜를 도와준 변호사 진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정숙하세요. 지금부터 피고인 박상민, 최말순의 보험 사기 및 사기 결혼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민과 말순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상민은 구치소 생활로 인해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 여행 중 치밀하게 위장 실종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3억 원을 부정하게 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속여 총 9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다혜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제 남편이 정말로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캄보디아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신발이 다 닳도록 남편을 찾아 헤맸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 제사상을 차리고 잊지도 않은 빚까지 대신 갚아왔는데 그 모든 게 저를 이용하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혜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철식이 주먹을 꽉 쥐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다혜 씨, 그 돈으로 피고인들이 화려하게 호화 생활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500원짜리 생수 한 병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 돈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제 피 같은 돈으로 외제차를 끌고 명품을 두르며 웃고 떠들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 먹이려고 남의 가슴에 못은 안 박습니다. 다혜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상민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민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박상민은 당시 감당할 수 없는 도박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해치려던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5년이야, 5년.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적으로 나를 속이고 내 등골을 빼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고의가 아니야. 그 입 당장 다물어. 다혜가 참다 못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법봉을 탕탕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철식이 증인석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5년 전 수사 당시부터 이 사건이 구린내가 진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현지 가이드를 거액의 뒷돈으로 매수했다는 확실한 장부와 증거를 확보해 왔습니다. 철식이 당시 수사 기록을 탁 소리나게 제출했습니다. 법정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말순의 변호사가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피고인 최말순은 그저 하나뿐인 아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걸 참아 볼 수 없었던 가여운 어머니의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며느리에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음? 웃기지 마세요. 하나뿐인 며느리를 5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돈 나오는 기계로만 취급한 게 어머니 마음입니까? 그건 모성애가 아니라 추악한 탐욕이고 범죄일 뿐입니다. 세상 어느 어머니가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습니까? 검사가 서슬 펄언 기세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이나 불꽃 튀게 계속되었습니다. CCTV 영상 속 상민의 모습과 다의 그녀는 바보라며 비웃던 블랙박스 녹음이 증거로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의 구차한 변명은 이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다혜가 최후 진술을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에게 시부모님은 유일한 울타리였고 친부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재판장님, 다시는 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혜의 진심 어린 호소에 방청석에서는 참았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퇴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의 판결 날이 밝았습니다. 다혜와 철식, 진서가 함께 결연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박상민은 보험 사기, 위장 사망, 그리고 중혼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최말수는 보험 사기 공범으로서 며느리를 기만한 죄가 중하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다혜에게 총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다혜가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더러운 악인들에게 정의의 철퇴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순간 상민이 피고석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다혜, 너 정말 이독한 년.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가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나를 정말 감옥에 쳐넣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정이요? 당신이 먼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잖아. 이제 당신이 지은 죄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죗값 치러.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다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다혜야, 애미가 잘못했다. 제발 선처 좀 해줘라. 나 감옥 가면 죽는다. 응? 한 번만 살려줘, 다혜야. 다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차갑게 돌아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다혜에게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김다혜 씨,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돈보다 귀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저 인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줘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더 이상 저처럼 착해서 속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다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식이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혜의 어깨를 툭 두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소, 다혜 씨. 정말 장합니다. 이제야 내 동료 형사놈 영혼도 편히 쉴 수 있겠어. 고맙소. 아니에요, 철식 씨. 철식 씨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전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서 변호사도 밝은 표정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드려요, 다혜 씨. 이제 저 인간들 숨겨둔 재산 싹 다 압류해서 돈 돌려받는 일만 남았어요. 제가 끝까지 탈탈 털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다혜는 법원 계단 끝에 서서 높고 푸른 하늘을 지그시 올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검은 구름이 걷히고 처음으로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안 울어요. 이제 부끄럽지 않게 제 인생 당당하게 살아갈게요. 지켜봐 주세요. 다혜가 하늘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5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찬란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다혜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카페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다혜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해자들에게서 되찾은 손해배상금과 부모님의 보상금은 다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 다혜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진서 변호사가 카페 문을 열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다혜 씨 얼굴이 아주 꽃피었네. 요즘 법률사무소 생활은 좀 어때요? 할만해요? 네, 변호사님. 제가 겪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억울한 분들 사연 들으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 도와드리고 나면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거 있죠? 다혜는 진서의 제안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조사원으로 일하며 자신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그 인간들 소식은 좀 들었어요? 상민이랑 시어머니 말이에요. 진서가 조심스레 묻자 다혜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상민이 형은 교도소에서 군말 없이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는 화병에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병동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 이제는 그냥 저렇게 죗값을 치르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차분해요. 다혜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 선 원망 대신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유라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대요? 아이 데리고 먼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장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치 없지만 조용히 새 삶을 살겠다면서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린 지훈이는 아무 죄 없으니까 부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활짝 열리며 늠름한 모습의 철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혜의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드디어 꿈에 그리던 경찰로 복직한 상태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승전보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 다혜 씨, 변호사님, 다들 잘 지내셨소? 철식 씨, 아니, 이제는 강 형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복직 축하드려요. 제복 입은 모습 보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철식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경찰 배지를 단 그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다 다혜 씨 덕분이요. 억울하게 죽은 내 동료 한도 풀고 나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말이요. 그때 우리 정말 대단했지 않소? 그놈들 수갑 채울 때 그 짜릿함이란. 진서 변호사가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 없는 싸움이었죠. 다혜 씨,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은 없어요? 저 큰 꿈이 생겼어요. 이제 조사원 일을 넘어 법무사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요. 법을 더 깊이 공부해서 저처럼 고아라고 무시당하고 속는 사람들을 법으로 꽉 지켜주고 싶거든요. 아유, 장하다 우리 다혜 씨. 다혜 씨라면 시험도 한 번에 찰떡같이 붙을 거야. 내가 옆에서 공부도 많이 도와줄게요. 다혜는 오빠 가족과도 이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습니다. 조카 민지는 이제 고모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며 졸졸 따라다녔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다혜의 빈 가슴을 꽉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혜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야 정말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왔어요. 다혜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5년 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이겨냈어요. 나쁜 놈들은 벌 받았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돈도 다 되찾았어요.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저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다혜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다혜는 활기차게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사건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전 재산을 잃고 울고 계신 60대 할머니가 상담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혜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제가 끝까지 할머니 편에 서서 도울 테니까 이제 울음 뚝 그치세요. 아셨죠? 할머니는 다혜의 진심 어린 말에 손을 맞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보람이야말로 다혜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퇴근길 다혜는 예전에 살던 낡고 좁은 원룸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골목길. 이제 그곳은 지나간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혜는 새로 이사한 넓고 밝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조카 민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다혜를 반겼습니다. 고모 보고 싶어서 혼났어. 어서 와. 아유, 우리 강아지. 고모도 민지 많이 보고 싶었어. 다혜를 반기는 오빠 내외와 조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 시간이 다혜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다혜는 천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찬란한 햇살 아래 선 기분이었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어. 이제 정말 행복해지자. 창밖으로 쏟아지는 밝은 달빛이 다혜의 방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배신의 드라마는 끝이 났고 이제 다혜의 인생에는 기쁨과 희망만이 가득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속임을 당하며 고통받았던 다혜였지만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이지만 철식과 진서 같은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다혜가 복수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정의로운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